이 소송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으면 나를 법정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판단력은 충분하다. 증언은 정당하다. 패소한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식 시즌이라 주말마다 예식장 근처가 북적이더군요. 그런데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 어머니 한 분이 조용히 빠져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진실과 배신, 그리고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에 사는 71살, 제 이름은 이경숙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큰아들 도윤이는 몇 달 전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늦게 하는 결혼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좋은 짝을 만나 평안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지 꽤 지났는데도 저한테는 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던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랬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소하게 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는 없다는 걸 그제야 느끼게 되더군요. 며느리가 될 사람은 세련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가 제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내 역할이 필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제 인생에 어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광주역 앞에서 국밥집을 했고 그 다음엔 반찬가게, 또 잠깐 분식집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손목에 파스를 달고 살았지만 그게 다 자식들 밥줄이었으니까요. 그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찬물로 바닥을 밀고 밤마다 1,000원 단위로 돈을 세던 시절이 지나고 나니 참 고마운 시간이었더군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적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제 곁을 든든히 지켜줬습니다. 장사 끝내고 돌아오면 말없이 손을 씻고는 아이들 숙제 챙기고 다음날 반찬 준비까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사람도 고생이 많았죠. 병을 앓다 떠났는데도 아직도 저녁이면 현관문이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아르바이트도 하며 용돈을 벌었고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다녔습니다. 결혼이 늦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저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딸 서윤이는 저를 닮아 묵묵한 성격이에요. 지금은 동탄에 살고 있는데 주말이면 종종 반찬을 싸들고 와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눕니다. 사실 제가 사는 이 낡은 빌라는 겉만 허름하지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동네가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사에서 협의도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남겨준 이 집, 그땐 어떻게든 전세금만 마련하려고 발버둥쳤는데 지금은 10억 넘게 받겠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틈틈이 모아둔 돈이 꽤 된다는 겁니다. 반찬가게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넣은 적금, 그리고 형편이 조금 나아진 뒤엔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했죠. 그 덕에 지금 제 통장에는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들, 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늘 그랬습니다. 애들이 정말 힘들어질 때, 그때 도와주자. 미리 주면 그 돈이 소중한 줄 몰라. 그 말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시장에서 1,000원 깎고 장을 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좁은 빌라에 사는 노인일 뿐이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반찬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고맙지만 사실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삶이 싫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하루, 그 평범한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그 평온이 처음 흔들린 건 도윤이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집에 온 도윤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이름은 윤세빈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남편과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습니다. 세빈이를 처음 본 건 도윤이의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집에 들렀고 저는 서둘러 미역국에 잡채까지 만들며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과 처음 마주하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위해서였죠. 세빈이는 참 예뻤습니다. 말도 잘하고 어딘지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살피며 벽지와 마루바닥을 훑어보는데 말은 안 했지만 눈에 담긴 불만은 숨길 수 없더군요. 어머님, 여기가 도윤 씨 고향집인가 봐요? 아담하고 정겹네요. 정겹다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고 말끝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마음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수저를 잘못 놓아 다시 내려놓으려다 떨어뜨렸는데 세빈이가 재빠르게 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저는 괜찮은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고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 아이는 무언가 필요할 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세빈이가 요즘 예식장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꾸 조용히 하자고 해요. 번잡하게 안 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때는 동네 잔치처럼 크게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래도 작고 조용하게라는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딸 서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대. 오빠한테 아무 소식도 없어서. 응, 아직 정확한 건 말 안 하더라. 서윤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오빠랑 연락하기도 힘들고 뭔가 이상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며느리 될 아이가 우리 가족을 피하려는 건 아닐까? 특히 나를 말입니다. 며칠 뒤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빈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차를 내주자 그녀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찍힌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꺼냈습니다.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어머님도 현대적인 감각 있으시죠?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빛은 제 반응을 시험하듯 매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 예정이니? 하객은 많이 오나? 세빈이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 저희는 좀 프라이빗하게 하려고요. 인티메이트한 분위기로 젊은 친구들 위주로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라는 말 뒤에 나이 든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그렇게 돌려 말했지만 결국 저를 빼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 전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따뜻한 눈빛. 저는 그렇게 며느리를 맡고 싶었습니다. 그저 결혼식장 구석에라도 앉아 아들 부부를 축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식이 내게는 더 이상 행복한 날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도윤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무겁더니 한참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세빈이가 그러는데 결혼식 때 그냥 따로 인사드리는 게 좋겠대요.
작은 결혼식이라 장소도 좁고 형식도 다르다 보니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내 귀에도 떨려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끝을 흐리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세빈이가 들어섰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엔 부모님 없이도 많이들 해요.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 없는 결혼식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결혼식에 안 가는 건.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세빈이가 끊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젊은 감각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도윤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말해봤자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 한 가지 사실만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 다음 주 동네 마트에서 김만식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야기 끝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결혼식은 언제야? 한복은 마쳤어? 축하드려야지.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미정이에요. 조용히 한다네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오빠 결혼식 안 가요? 나도 오늘 지인 SNS 보고 알았어요. 예식장이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서윤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윤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그게 저 아이들의 방식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한복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고운 한복이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 옷만큼은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추억이라도 붙잡고 싶어서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 하나, 된장국 한 그릇, 밥 반 공기,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다. 그 사실이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억눌러도 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사랑이든 효심이든 거기까지였다고. 나도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걸.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스스로를 달래듯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나가고 오후엔 집을 정리하고 밤엔 TV를 틀어놓은 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묻곤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래, 서윤아. 마음은 아프지만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는 거지. 입으로는 담담히 말했지만 제 속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세빈이가 좀 예민한 면이 있었어. 사실 결혼식 날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니까 너희가 편하면 됐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윤이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여유되시면 신혼집 전세금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남 쪽이다 보니 부담이 커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안 불러도 돈은 달라니 결국 나는 그들에게 지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넌 몰랐을 텐데.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작게 말했습니다. 세빈이도 사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땅도 있으시고 통장에 꽤 있으신 거.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그 사실을 세빈이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냥 예전에 엄마 계좌를 한번 봤다고 했어요. 엄마가 통장 안 치우셨던 거. 아찔했습니다. 분명 옛날에 잠깐 옆에 두었던 오래된 통장. 그걸 보고 그녀가 계산을 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식으로 상속 계획을 바꾸고 싶다고 딸 서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를 불러 차 한 잔을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이제 마음 정했어. 내가 가진 거 다 너한테 주려고 해. 서윤이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 너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윤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세빈이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전세금 일부만이라도. 그녀의 말은 매끄럽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 보았던 계산적인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아이 생겼다니 축하한다.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구나. 순간 도윤과 세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세빈이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 뒤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미 정리 다 했다. 앞으로 엄마 일은 신경 쓰지 말거라. 그날 이후 도윤에게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대신 서윤이는 더욱 자주 찾아왔고 내 일상은 다시 잔잔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초여름이 되자 골목길에도 하얀 목련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일상이 익숙해졌고 서윤이는 반찬을 챙겨오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와 말 한마디가 내겐 하루하루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붉은 글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뜯어보니 내용은 부당한 증여에 대한 반환 청구, 청구인 한도윤, 윤세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틀 뒤 받은 답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부부가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재산 증여를 무효로 돌려달라는 내용이에요. 즉, 판단 능력이 없었는데 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는 주장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았다는 사실에 곧장 서윤이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윤이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오빠랑 세빈이가 이럴 줄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너무 믿었을 뿐이야. 그날 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재산은 가족 모두의 것이니까요. 엄마 혼자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김만식 아저씨가 찾아와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무심코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이가 날 치매 환자로 몰고 소송까지 걸었어요. 자기 딸 낳을 돈 필요하다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놈들이 다 있나 이장한테 들었는데 그 며느리란 사람이 SNS에다 유산 문제로 복잡하다고 부모 욕하며 올렸다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곧장 인터넷을 켜 찾아봤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캡처 화면이 지역 맘카페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구질구질한 동네 빌라에 살지만 땅값에 돈만 많아요. 치매 온 시어머니가 딸한테 다 넘겼다던데 잘 해결될 거예요. 치매, 땅 딸에게 넘김.
그 단어들이 내 마음을 가위처럼 잘라냈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하면 안 돼요. 소송 맞서 싸워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이 싸움 끝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결말은 내가 정하리라. 법정 첫 출석 날, 낡은 베이지 코트를 걸치고 광화문 한복판, 법원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그곳, 처음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엔 서윤이가 건네준 자료와 증거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그들이 빼앗으려 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니 도윤과 세빈이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빈이는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눈을 피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시작되자 세빈이는 서류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고령이며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루어진 전 재산 증여는 비정상적이며 가족 전체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령이라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이 흐린 사람으로 보입니까? 재판장이 내 쪽을 바라보았고 조용히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제 정신입니다. 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는 제 권리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아들, 제 자리를 지우고 제 존재를 창피해 한 아이에게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세빈이는 얼굴을 잔뜩 찡그렸고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넌 나를 법정에 세우고 치매 환자로 몰았잖아. 그게 그렇게까지 아니면 뭐니? 그 순간 세빈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어요. 아이도 생겼고 전세금도 모자라고 어머님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10억은 받는다는데 그걸 그냥 넘겨주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너한테는 필요했니? 그럼 날 창피해하던 내 결혼식에는 왜 그 돈이 필요 없었을까?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서윤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잘하셨어요. 엄마가 엄마답게 말해줘서 저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아. 엄마가 지켜온 것들, 이제 되찾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모아온 메모들,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나는 모든 기록을 펼쳐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 나 혼자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2번 다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도록.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식, 치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자료라 했습니다. 감정서와 영상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이라니? 곧장 확인을 요청했고 전달받은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혼잣말을 하던 순간, 약국에서 약 이름을 헷갈리던 순간, 심지어 서윤이와 통화하며 이름을 잘못 부른 장면까지 분명 누군가 몰래 녹화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이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엄마 몰래 찍고 편집해서 일부만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녀의 분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좋다. 이제야 너희가 뭘 원하는지 아주 똑똑히 알겠다. 그날 밤 직접 지역 노무사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윤 부부의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 세빈이 친정으로 빠져나간 돈, 결혼 전후로 갑자기 늘어난 소비 기록,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나는 단호히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쥐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문건이 도착했습니다. 도윤 명의의 채무 계약서, 세빈 명의의 비상장 투자 계약서. 내용을 보니
이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큰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고 내 재산을 상속받을 걸 전제로 담보를 걸어놨던 겁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무례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침탈이라는 걸. 바로 다음 날 나는 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기 미수, 불법 촬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을 위해 기자 출신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의 기사화가 가능할까요? 후배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에요. 당신처럼 조용히 살아온 어르신이 이런 식으로 짓밟힌다면 누군가는 알아야죠. 며칠 후 작은 온라인 기사 하나가 지역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70대 노모 결혼식서 배제된 후 아들에게 소송당해 치매 조작 정황 포착. 기사 제목만으로도 세상은 움직였습니다. 카페와 SNS, 뉴스 댓글에 비난이 쏟아졌고 시민단체에서 후원과 법률 지원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회사도 난리예요. 그냥 그만하면 안 돼요?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만하자는 말 결혼식 날 했어야지. 엄마를 없던 사람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가 잠시 말이 없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무서워, 엄마. 세빈이도 자꾸 짜증만 내고 우린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 마음 한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으면 남의 걸 빼앗으려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이제 엄마다운 선택을 한 거야. 전화를 끊고 불을 껐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싸움의 끝에 어떤 결말이 오든 나는 나로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것이다. 소송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도윤 부부는 내 자산을 되찾겠다며 증인까지 동원했고 나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기에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낮에는 출근을 하고 밤에는 집에 와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 눈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돈 싸움이 아니에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적어둔 생활비 내역, 의료비 지출, 자녀 지원금, 사소한 영수증까지 꼼꼼히 기록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살아온 증거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희생했는지 여기 다 있어. 변호사에게 전달한 그 자료는 예상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특히 도윤이 결혼 전 3년 동안 내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간 생활비 지원 내역은 그들의 치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됐습니다. 또한 SNS에 올라온 세빈의 글 캡처본, 치매 조작 정황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제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이 인정되면 사건은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죠.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앞으로 또 다른 어른들도 똑같이 당할 테니까요. 그 무렵 기자 출신 후배의 도움으로 지역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얼굴만 비공개로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녹화 당일 방송국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싸움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름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기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며 위로받을 겁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며칠 뒤 방송이 나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그 용기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다짐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으로 간다.
그들의 거짓은 법정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최종 변론을 마친 후 판결 선고일을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빈이 제출한 위조 진단서 관련 조사 자료를 언론에 조용히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온라인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가짜 진단서로 시어머니 치매 조작 30대 며느리 검찰 조사 착수.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가 뒤집혔고 도윤이 다니던 회사에도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구나. 법원 선고일 도윤과 세빈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로와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 이경숙은 고령이지만 정신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서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원고 측은 피고의 상태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면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재판장을 나서던 세빈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내가 끝까지 날 밟고 갔겠지. 지금이라도 후회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유일한 구원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과 함께 구청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마음이 어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볍다. 아주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야. 이후 세빈은 명예훼손과 허위 진단서 제출 혐의로 기소됐고 도윤은 벌금형과 함께 공공기관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서윤이 심어준 작은 화단이 있고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시간. 그 시간은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 틈에 휩싸여 사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고 해가 길어질수록 마당에 꽃도 많아집니다. 외로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큽니다. 서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아이의 존재는 제 나이에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텃밭에 고추 모종도 심었습니다. 요즘은 혼잣말을 해도 서럽지 않습니다. 이젠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지난 시간엔 참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좌절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도윤 씨, 세빈 씨 지금은 연락하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다만 다시는 제 삶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만은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알게 된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만큼 깊어지고 존중은 지켜내는 만큼 무겁습니다. 그 모든 걸 잊고 부모를 이용하려 했던 이들은 결국 잃을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딸은 결국 모든 걸 얻게 됐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가끔은 마을 회관에 나가 작은 봉사도 하고 글도 씁니다. 혹시 저처럼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존재는 오래된 그림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시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으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